그 임신 비육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밤늦게 가서 이 송아지를 빼고 막 케어하고 매일 수액 놓고 밥 주고 막 진짜 완전히 사람이 너무 힘들거든요. 나 이제 번식 그만두고 비육만 할 거야 마음을 먹었을 때 밤새 울었어요.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럼 앞으로 내가 소득이 없으니까 이 비육을 1회전 할 때까지 이 기간이 진짜 인구의 시간이에요. 그게 힘들어서 번식 농가들이 출하를 이제 비육을 전향을 못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네, 저는 충남 예산에서 명문 효소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원입니다. 네. 저는 여기가 고향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다 여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항상 부모님은 이제 없는 살림에 일만 하셨던 부모님,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부모님이 힘들게 이제 하우스를 하시다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진짜 전 재산과 모든 대출을 끌어서 저 낙농을 시작했는데 조소를 도둑 맞았어요. 다 망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극복을 하셔가지고 낙농을 엄청 크게 일구셨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게 힘든 걸 제가 눈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뭘 사달라 이렇게 투정을 안 하셨는데 없는 살림에 물질적인 건 못 받았지만 정신적인 이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오롯이 그 딸한테는 나중에 그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막 먹고 살긴 바빴어도 아빠가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셨는데 어린 저를 위에다 올려다 놓고 너 시집가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알죠? 그 아빠들이 그래요. 너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시집가지 말아라.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대전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대전 남자를 만나서 아빠가 오는 도중에 울기 시작해서 일주일 우셨어요. 그 마음 알죠? 자식 키우니까. 진짜 내가 딴 거 몰라도 아빠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네. 저는 이제 애 엄마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그 애 아빠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20대에 애 둘을 다 낳았어요. 네. 그러니까 좀 남들보다 좀 빨리 이제 인생을 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봉천동 월세를 살았거든요. 월세 내고 애 아빠가 열심히 벌어도 이제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 키워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일을 했었어요. 네. 도시에 있을 때 제가 아파트 단지에 이제 이렇게 항상 광장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도시에 살면 솔직히 늦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너무 바른 생활인 거예요. 새벽 4시에 깜깜한 데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애 아빠가 농담으로 야, 소나 키워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 그런데 진짜 제가 소를 키울 줄 몰랐어요. 네. 애 아빠가 너무 해외 출장이 잦았어요. 이제 에드월도 어리고 하니까 그럼 친정이 여기니까 한번 시골에 내려와 보자. 그래서 시골에서 조금 살다가 집에 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다 듣잖아요. 근데 귀농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심심하니까 가서 듣다가 하다가 한우를 딱 농장을 갔는데 그 한우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이게 다 임플란트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현금이 8천만 원? 두 분이 양쪽에서 다 하는데 8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8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저희 도시에서는 보통 집을 팔던가 아니면은 대출을 얻던가, 그죠? 뭐를 해야 되잖아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근데 소를 이렇게 갖다가 파시더니 현금을 차지고 가서 임플란트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뭐야. 하셨겠죠. 8천만 원을 마련하려고. 뭐야. 맞아. 소는 현금이구나. 그때부터 막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공인중개사 일은 주말에 일이 많아요. 퇴근 후에 이제 계약을 많이 하니까 공인중개사는 애들을 위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조금 그러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그래, 소는 애들 학교 보내기 전에 또 일하고 또 낮에 애들 학교 갔을 때 일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겠어 라고 멋모르고 시작을 했죠.
부모님이 이제 소 키울 때는 지저분해서 나는 죽어도 이제 나중에 절대 난 소 안 키울 거라고, 난 절대 시골로 시집 안 갈 거라고 막 이렇게 딱 호언장담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소는 현금이다. 막 갑자기 막 소가 예뻐 보이고 알고 싶은 거예요. 첫째, 소는 현금이다. 둘째, 내가 자고 노는 동안에도 소는 돈을 벌어주고 있구나. 그게 보였고, 세 번째로는 그때는 이제 이제 비육에 대해서 몰랐을 때 번식을 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번식에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딸 같이 새끼를 낳네. 아이고 이거 엄청난 복리구나. 자금 마련은 빨리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겠다. 이제 애 아빠랑 상의를 해서 이제 뭐 집을 처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월급쟁이가 얼마나 모았겠어요. 나 이게 또 눈물 나네 이게. 네. 아무도 저한테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도시에서는 농협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얘네들이 이육 내역도 없어. 얘가 뭘 믿고 저한테 대출을 해주겠어요. 어떤 데도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청년 창업농이 되고 나서 딱 하니까 프리패스로 바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뻐서 첫 대출 나왔을 때 울었고, 그 당시에 제일 가성비 있는 축사가 뭘까? 제일 싸면서도 두수를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축사를 난 찾을 거야. 그래서 30년 된 축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시설이 이제 당연히 노후됐겠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산비탈이 돼서 막 구르마를 막 끌고 올라가는 도중에도 저는 이게 저희가 돈을 마련해서 난 자산이잖아요. 조금 낡고 이렇게 쓰러져가는 축사였어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나는 신나가지고 막 신나게 일을 했거든요. 고라니 소리도 막 나고 그래요, 한밤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자가 혼자서 산 속에서 밤새 일하는데 안 무섭냐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30년 된 축사지만 저희가 이제 계획하에 마련한 축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은 보기에는 너무 조금 낡고 그랬지만 저는 아직도 사랑스럽고 좋은 축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350만 원대 평균 암송아지를 사서 입식을 했죠. 그 350만 원이 다 현금으로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도 대출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현금을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입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금 통장도 깨고 막 어디 펀드 들은 것도 빼고 해서 처음에 46도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새끼를 내서 숫송아지를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송아지는 너무 예뻐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시장에 가서 척추출하를 했는데, 남들은 550만 원 받을 때 저는 270만 원 받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 뭐지? 똑같은 송아지인데 여기 송아지는 이런데 우린 융화하고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받는 송아지를 키우는 농가들이 좀 대단해 보였죠. 저는 완전 초보 시절이었으니까. 또 저희는 또 거의 전 재산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익은 제가 생각한 수익에 비해서 이만큼 너무 택도 없는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살리면 좋은데 생명이다 보니까 제가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어떠한 게 이제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다 죽였어요. 이렇게 처음에 첫 해에 송아지는 한 30% 이상 죽였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제왕절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왕절개한 어미도 죽었고, 그 송아지도 태어났는데 이제 설사 치료를 하는 도중에 죽었고, 너무 많은데 하루에 한 4마리를 폐사했을 때는 나 안 되겠다, 이거 망하겠다, 지금 까진 돈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나는 희망이 없겠다, 이거 변하지 않으면 이게 다 포기를 하고 다시 도시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왜냐면 내가 몰라서, 내가 뭐 부족해서 이게 뭐든지 다 저로 귀결이 되더라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한 3년 차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들인 비용하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있잖아요.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왜냐면 저희는 생존이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생활이. 그래서 변화를 했죠. 이렇게는 안 되고 최대한 내가 이 지금 남은 자산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최대한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그 방향을 찾아서 경영을 이제 다변화했던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계속 업그레이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저는 항상 기회비용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모든 우리 집에 있는 번식물을 100% 비우고 시작했어요. 100% 비우고 시작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거새우를 이제 일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송아지가 팔았는데 너무 가격이 안 되니까 이거 그러면 내가 거새에서 키워야겠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 거새를 출하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뭐 암송아지를 산 게 아니고 번식우 있잖아요. 번식우 그 장에 가서 그 만삭 임신우를 사서 엄마에서도 돈을 남겨 먹겠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새끼는 보너스야라고 하거든. 새끼에서 남는 거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초산 임신우는 거의 사람들이 난산 위험 때문에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초산 임신우를 사서 새끼를 내서 새끼도 팔고 어미도 팔고 그렇게 했더니 수익률이 100%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사서 비용을 제하고도 이제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났거든요. 네. 그리고 회전이 이제 6개월 회전이 목표여서 1년에 2회전을 하겠다. 이렇게 좀 무식하게 했어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고생하는 거 이제 몸을 힘을 써서 그땐 직원이 없고 혼자 하잖아요. 어차피 애들도 키우고 고생하는 거 진짜 힘들게 하는 거 최대한 힘들어도 난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야, 개고생 3년이면 돼. 3년만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딱 한 번만 돌기 시작하면 계속 돌아가요. 네. 그렇게 하다가 2022년도에 위기가 와요. 왜냐면 이제 그때 갑자기 곡물 가격이 오르고 코로나가 좀 해제가 되면서 1등급, 2등급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10,000원에서 이제 9,500원, 9,000원, 8,500원까지 떨어지니까 동시에 암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암송아지 가격이 그때가 이제 30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200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런 위기가 왔거든요. 아, 그러면 임신우를 사갖고 와서 숫송아지, 암송아지 다 반반 나는데 암송아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기대했던 수익률에 너무 못 미친다. 이거 위기가 오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고급육을 만들어야 살겠구나, 앞으로. 임신 비육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밤늦게 가서 이 송아지를 빼고 막 케어하고 매일 수액 놓고 밥 주고 막 진짜 완전히 사람이 너무 힘들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이제 나 이제 번식 그만두고 비육만 할 거야 마음을 먹었을 때 가족들은 다 자죠. 밤새 울었어요. 식탁에 놓고 와 너무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와 이제 그동안 내 몸으로 때웠던 이 시절은 이제 없어도 되겠다. 이제 난 비육을 할 거야 마음 먹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내가 소득이 없으니까 이 비육을 1회전 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버틸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까지 번식 농가에서 첫 출하할 때까지의 이 기간이 진짜 인구의 시간이에요. 그게 힘들어서 번식 농가들이 출하를 이제 비육을 전향을 못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숫송아지는 팔아서 암송아지로 바꿔오고 새벽 한 4시인가? 4시에 이제 소밥을 주고 가면은 7시부터 살수장이 열려요. 일단 단기를 수익을 만들어내야 생활비도 하고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수익을 만들었거든요. 몸으로 떼어가지고 새벽에 가서 우시장 가서 비육이 덜 된 돌을 사와서 그거를 이제 3개월, 5개월마다 출하를 해가지고 그걸 버틴 거예요. 그냥 싼 거. 키로당 달아오니까 무조건 제일 싼 거를 사다가 비육을 해서 그거를 버텼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축사를 짓고 버티다 보니까 돈이 너무 없잖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이렇게 돈이 없나? 라고 할 때까지 버틴 다음에 출하를 했거든요.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애 아빠는 이제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주말부부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의 전적인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엄마지만 애 둘을 키우는 엄마예요. 그러면 티 안 나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 다 케어해주고 또 일을 하고 이게 새벽부터 일을 하고 와서 애들 학교를 보내요. 그 다음에 또 낮에 일을 해요. 애들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제가 또 우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 좀 서럽긴 한데 너무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게 땀을 너무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너무 일을 너무 과로하게 해서 응급실을 2번을 갔어요. 쓰러져서.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럴 때 좀 슬펐죠.
그런데도 이제 그 와중에도 응급실에 있는 와중에도 소밥을 못 주니까 이 소들이 걱정이 되는 거, 그다음에 또 애들 걱정이 되는 거, 그게 조금 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요. 아, 지금까지 그래갖고 과거에도 그렇고 제 주머니 사정이 기준이에요. 이게 왜냐면 사실은 저도 아주 뛰어난 소를 입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회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수가 매달 나가게끔 하는 거는 지금 해놔야 내가 2년 후에 배가 부르거든요. 제가 만약에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500만 원으로 무슨 소를 사? 한 마리도 못 사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최대한 쪼개서 뭐 120짜리도 사고 180짜리도 사고 해서 최대한 마리수를 맞춰서 좋은 소를 사려고 하죠. 이게 배통은 큰데 약간 마른 소가 있으면 이게 위에서 보면 되게 홀쭉해 보이거든요. 그런 소를 조금 저렴하게 사갖고 와서 이제 배합사료를 뒤에다가 따로 통을 만들어서 이제 무제한급여를 한 2달 정도 하면은 그 최상의 그 체형의 송아지가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발톱이 이제 약간 이렇게 된 거는 직접 발톱을 깎아서 이제 하거든요.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유전력을 너무 의지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 와서 잘 먹이고 사랑을 주면 잘 크더라고요. 예. 그거를 보면은 소를 못 사요, 제 가격에. 입식한 다음에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에 호흡기? 예, 호흡기가 이제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위험하니까 그때 조심을 해야죠. 나머지는 이제 잘 먹다가 서열 싸움에서 밀리는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환경이 다 똑같다고 해도 이 서열에서 밀리면 비육을 해도 이제 살이 안 찌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 조기에 이제 발견해서 이제 우분 분리 좀 다시 해주고 예,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3마리 중에 2마리가 나갔어요. 근데 1마리가 남았는데 같이 옆에랑 이제 하루 정도 합쳐 놓으면 잘 먹는데 얘가 너무 그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시 우분 분리를 하고 이제 애기들이랑 같이 섞어놨어요. 좀 외롭지는 않고 그냥 편하게 밥 먹으라고. 근데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의 마인드. 그게 눈에 보여요. 아, 얘 왕따네? 아, 얘 좀 괴로워하네? 이런 게 보이죠. 이 너무 큰 상태에서 또 우군 분리를 하면 또 그 자체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밤에 카메라를 관찰을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밤에 밥을 많이 먹어요. 맘 편히 얘네들 잘 때. 밤에 이제 그런 애들은 오히려 밥을 좀 더 많이 놔놓고 가보면 아침에 오잖아요. 그러면 밤새 먹고 이제 편히 자고 있죠. 그런 것들이 보여요. 저녁에 일부러 여기 지역에서 이제 농장 옆에서 운동을 해요. 왜냐면 농장 이제 밤늦게 운동을 끝나고 이제 직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농장을 한번 돌아와요. 그게 제 오히려 가장 큰 일. 왜냐면 이제 맘 편히 직원 있을 때 하면 또 눈치가 보이니까 없을 때 늦게 와가지고 농장 한번 돌아보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마지막 하루의 일과예요. 저희는 그냥 배합을 하나만 해요. 네, 하나만 해서 육성기 때는 육성기, 비육, 정기, 후기 사료가 다 똑같아요. 그냥 원칙은 무제한 급여. 그냥 원하는 대로 실컷 먹어라. 네, 그 대신 이제 제가 할 일은 우분에서 예를 들어서 볏짚만 골라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볏짚을 다 골라 먹으면 다른 애들은 이게 조농비가 안 맞아서 얘네들한테 또 악영향이 오거든요. 그런 칸은 이제 제가 저녁에 건초 같은 거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출하는 좀 편차가 다르긴 한데 대부분 28개월에서 30개월 안쪽으로는 다 뺏는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250두 중에 50두는 거새우, 200두는 이제 미경산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도체는 400 초반대 나오고요. 근내도는 한 8.2 정도. 네, 8.2 정도 나와요. 사료빨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게 없거든요. 네. 열심히 뭐 밥 만들어서 급여하고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환경 조성한 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게 아닐까요? 자가배합을 하려면 일단은 시설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투자 회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 두수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비육 기준으로 막 한 100두 이상 비육이 된다 하면 자가배합을 하셔도 되고, 저도 최근에 쐐기계를 가른 거지 중고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다 중고기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막 다 갖춰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전혀 후회하지 않죠. 왜냐면 그전에는 다 바가지질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바가지질 다 하고 그다음에 볏짚 주고 하면은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은 너무 좋죠. 지금은 눈으로 져요. 경영적인 게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산업이라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시간은 돈이기도 하고 돈이 엄청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왜냐면 이 축사라는 고정자산을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소를 또 현금으로 사서 유동자산을 해가지고 또 사료도 돈이잖아요. 또 돈을 들여서 키우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엄청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왜 아무도 경영을 안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입식 비육 농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입식을 했을 때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육기간이 따라서 이제 생산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매출이에요. 그러면 얘가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돈이 벌어졌느냐, 그게 마리당 다 나오거든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만 원이 되지만 어떤 거는 플러스 600만 원이, 순이익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의 경영 방향은 그 600만 원이 나는, 그죠? 순이익 600만 원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 분석을 왜 해야 되냐? 수익성 분석은 나의 농장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키예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조차 안 하면은 내가 돈이 어디로 까지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무조건 수익성 분석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유동자산이거든요. 유동자산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데 이 수익 실현을 했을 때 순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항상 그냥 딱 치면 하는 얘기가, 순이익이 극대화되려면 무조건 매출이 더 커야 돼요. 지금 이제 생산비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엔드 생산비가 낮춰줘야 순이익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생산비를 줄이는 노하우는 입식비육 농가 기준으로는 사육기간 기본 24개월이잖아요. 2년 동안 들어가는 사료비가 이제 생산비의 주요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거 중에서 그럼 사료 단가를 줄이던가, 아니면 내가 사료 단가는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육기간을 줄여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든 자가 배합을 해서 생산비를 좀 줄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농가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가장 큰 권한이 뭐냐? 사료 선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사료 선택권이다. 왜냐면 생산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사료비잖아요. 그럼 이 사료비를 내가 지출을 하는데 고를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 썼을 때만 우리 농장의 수익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는 농민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 한우 선배님들, 진짜 1세대들한테는 감사하다고 항상 전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기계화도 안 돼 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기 잘 차려진 이제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격이거든요. 우리 2세대들이 언제든지 먹고 살게끔 이거를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우는 대한민국 한우다. 자부심을 저희는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최근에 농수산대인가 작년에 와가지고 얘네들은 너무 진지한 거예요. 20대 자기는 너무 소를 키우고 싶대요. 부모님은 소를 안 키운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소를 키우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축산업은 저기 위에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몇백 마리 소를 받고 신축사를 한 그 친구들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우리는 시작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거 위에만 보지 말고 밑에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가면은 이거는 과정이니까 너네는 할 수가 있어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거든요. 근데 젊은 흑수저들은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버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면 이 1,000만 원을 최대한 불리는 과정은 다 축산업에 녹아져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30년 된 축사야, 아니면 임대 축사에서 소를 키워도 그거는 과정일 뿐이다. 그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저도 여성도 했는데, 가정주부도 했는데,
이 시간이 많은 젊은 청년들은 충분히 하죠. 더 하죠. 더 잘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10을 했다면 그 친구들은 100, 1000을 할 친구들이에요. 지금 9년째 내고 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죠.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진짜. 뭐 사람들이 매일 제 걸음걸이 뭐 너 좋은 일 있어? 매일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발걸음이 경쾌하고 너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자신감이 항상 넌 있고 너 항상 우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입이 자꾸 귀에 걸리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엔딩 한번 할까요? 그러면 그거 할게요. 대한민국 축산인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뭐를 막 팩스 수술한 느낌? 네.